어미야, 내 자리는 뒷좌석 오른쪽에 비워뒀지? 나는 멀미하니까 창문 좀 열고 가야 한다. 새해 첫날이 밝아오기 전 12월 31일에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다. 남편과 아이들은 들뜬 표정으로 패딩 점퍼를 여미며 트렁크에 짐을 싣고 있었다. 아이들이 챙긴 핫팩과 보온병,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맞이할 동해 안의 붉은 태양. 이 모든 것은 완벽하게 우리 네 식구만을 위해 준비된 것이었다. 적어도 10분 전 현관문이 벌컥 열리고 그 여자가 튀어나오기 전까지는 말이다. 보라색 밍크 목도리를 칭칭 감고 한 손에는 묵직한 보따리를 든 시어머니가 당연하다는 듯 차 문을 열려고 했다. 그 순간 나는 트렁크를 쾅소리 나게 닫으며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내 눈빛을 본 남편 기철 씨가 흠칫 놀라 뒷걸음질 쳤지만 나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사연을 본격적으로 들려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10년이다. 내가 저 늙은 여자의 비위를 맞추며 내 영혼을 갈아 넣은 시간이 무려 10년이었다. 오늘이야말로 그 지긋지긋한 사슬을 끊어낼 디데이였다. 어머니, 이번 여행은 우리 가족끼리만 가요. 말씀드렸잖아요.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서늘할 정도로 차분했다. 시어머니는 기가 차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이내 특유의 그 비릿한 웃음을 입가에 매달았다. 가족끼리라니? 그럼 나는 남이냐? 내 아들 차 타고. 내가 내 손자랑 해돋이 보러 가겠다는데 내가 감히 시어미를 막아서? 그녀의 목소리가 아파트 주차장을 쩌렁쩌렁 울렸다. 예전 같았으면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이고 억지로 차 문을 열어드렸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예전의 그 멍청하고 순진했던 며느리가 아니다. 내 머릿속에서는 지난 10년의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내가 저 여자를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게 된 건 단순히 고부 갈등 따위의 가벼운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우리가 신혼 초 남편의 사업이 부도로 무너져 내렸을 때였다. 빚쟁이들이 집으로 들이닥쳐 빨간 딱지를 붙이고 만삭이었던 나는 공포에 질려 방구석에 숨어 떨고 있었다. 당장 아이 분유값은커녕 내가 먹을 미역국 끓일 돈조차 없었던 그 처참했던 겨울. 남편은 자존심을 굽히고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딱 500만 원만 융통해달라고 사정했었다. 그때 시어머니가 뭐라고 했는지 나는 죽어서도 잊지 못한다. 사업 말아먹은 놈이 무슨 염치로 돈을 달래? 내 처가 가서 빌려라. 며느리 개 혼수해온 꼴을 보니 친정에 돈 좀 숨겨둔 거 없지? 폐물이라도 팔라고 해. 그 말을 엿듣고 나는 입술을 깨물어 피를 흘렸다. 정작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남겨준 땅 보상금으로 수억 원을 챙겨놓고도 아들과 며느리가 길바닥에 낳는 꼴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지켜만 봤다. 결국 우리는 반지하 단칸방으로 밀려났고 나는 산후조리는커녕 출산 일주일 만에 식당 설거지를 하러 나가야 했다. 차라리 외면만 했다면 나았을 것이다. 그녀는 우리가 가장 비참할 때마다 찾아와 내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여자가 재수가 없어서 남편 앞길을 막았어. 애 낳고 붓기도 안 빠진 꼴 좀 봐라. 게을러 터져가지고 쯧쯧. 식당 일로 터진 손등을 보면서도 그녀는 혀를 찼다. 내가 뼈 빠지게 벌어온 돈으로 산 과일을 깎아 먹으며 그녀는 내 가난한 친정을 모욕했고 내 아이들에게까지 가난의 냄새가 난다며 코를 막는 신용을 했다. 그때마다 나는 맹세했다. 언젠가 이 피눈물을 당신 눈에서 똑같이 흘리게 해주겠다고. 그리고 시간이 흘러 남편의 사업이 다시 일어섰고 우리는 번듯한 아파트와 좋은 차를 갖게 되었다.
그러자 연락 한 번 없던 시어머니가 귀신같이 냄새를 맡고 달라붙기 시작했다. 마치 지난날의 학대는 없었던 일인 양 효도라는 명분을 앞세워 매주 우리 집을 제 집처럼 드나들었다. 뻔뻔함도 정도가 있지. 그녀는 자신의 노후를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며 이번 해돋이 여행까지 따라 나서서 며느리를 하녀처럼 부려먹을 작정이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보따리 안에는 보나 마나 김치니 반찬이니 하는 것들이 들어있겠지만 그건 나를 위한 게 아니다. 여행지에서도 밥을 차려 대령하라는 무언의 압박이자 자신의 아들 입에 들어갈 것들일 뿐이다. 나는 깊게 심호흡을 했다. 오늘 내가 그녀를 거부하는 건 단순히 여행을 같이 가기 싫어서가 아니다. 이건 선전포고다. 당신이 짓밟았던 며느리가 이제 당신의 인생을 어떻게 옥죄어 갈지 보여주는 첫 번째 신호탄인 것이다. 남편 기철 씨가 난처한 듯 나를 쳐다보며 입을 벙긋거렸다. 여보, 그래도 어머니 오셨는데. 이번만 같이 가고 다음부터는. 남편의 그 우유부단함이 내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나는 남편을 향해 싸늘하게 쏘아붙였다. 당신 선택해. 어머니 태우고 갈 거면 나랑 애들은 여기서 내려. 그리고 이혼 도장 찍을 준비해. 내 단호한 태도에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시어머니의 표정도 일순간 일그러졌다. 단순한 투정이나 반항이 아니라는 걸 내 눈빛에서 읽은 것이다. 이게 미쳤나? 어디서 시어미 앞에서 이혼 타령이야? 내가 지금 배가 불렀구나. 옛날에 쌀 한 톨 없어서 빌빌거리던 거 걷어줬더니 은혜를 원수로 갚아? 은혜? 걷어줘?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터져나왔다. 그래, 차라리 잘 됐다. 오늘 여기서 바닥을 보자. 나는 천천히 시어머니 앞으로 다가갔다. 내 그림자가 그녀의 밍크 목도리를 덮었다. 나는 그녀의 귓가에 대고 남편과 아이들은 듣지 못할 만큼 낮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어머니, 10년 전 그 반지하 방 기억나세요? 그때 어머니가 제 폐물 팔라고 하셨죠? 그때 제가 팔았던 건 반지가 아니라 어머니에 대한 마지막 존경심이었어요. 오늘부터 기대하세요. 제가 받은 수모, 이자까지 쳐서 갚아드릴 테니까. 시어머니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동해안으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할 것이다. 물론 그녀에게만 말이다. 나는 그녀를 떼어놓고 출발할 수도 있었지만 문득 더 잔인하고 확실한 방법이 떠올랐다. 그녀를 태우고 가는 것. 그리고 그 차 안을 그녀의 지옥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나의 첫 번째 복수 계획이었다. 나는 굳게 닫았던 차 문을 열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타세요, 어머니. 대신 가는 길이 좀 험할 거예요. 각오하셔야 할걸요? 영문을 모르는 남편과 승리감에 도취해 콧방귀를 뀌며 차에 오르는 시어머니. 그녀는 몰랐다. 이 차가 동해안이 아니라 그녀가 평생 겪어보지 못한 수치심의 구렁텅이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 이제 출발해볼까? 나의 화려한 복수극을 향해. 차바퀴가 굴러가기 시작한 지 고작 10분. 예상대로 내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고속도로는 새해 일출을 보러 가는 차량 행렬로 붉은 미등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고 꽉 막힌 도로보다 더 숨막히는 건 뒷좌석에서 뿜어져 나오는 시어머니의 존재감이었다. 그녀는 타자마자 히터를 틀어라, 끄라, 엉덩이가 배긴다, 라디오 소리가 시끄럽다 등 온갖 불평을 쏟아냈다. 조수석에 앉은 나는 마치 보이지 않는 투명 인간 취급을 하며 오로지 운전대를 잡은 아들 기철 씨에게만 쉴 새 없이 말을 걸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운전하느라 고생이 많네.
옆에 앉은 사람은 물이라도 좀 따서 먹여주지 않고 뭐 한다니? 센스가 없어도 저렇게 없어서야. 나는 대꾸하지 않고 묵묵히 생수병을 따서 남편 입에 물려주었다. 내 손길이 닿자 남편이 미안한 듯 곁눈질을 했지만 나는 그 눈빛을 차갑게 외면했다. 지금 내 신경은 온통 뒷좌석의 그 여자에게 곤두서 있었다. 그녀는 부스럭거리며 가져온 보따리를 풀기 시작했다. 좁은 차 안냄새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껍질 깐 귤과 삶은 달걀,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쿰쿰한 냄새가 나는 반찬통을 꺼내 들었다. 예, 기철아. 아까 휴게소에서 밥 안 먹고 출발하길 잘했지? 내가 우리 아들 좋아하는 파김치랑 수육 좀 싸왔다. 운전하면서 하나씩 받아 먹어라. 밀폐된 차 안, 히터 열기에 섞인 파김치 냄새가 순식간에 진동했다. 뒷좌석의 아이들이 할머니 냄새나요. 하며 코를 막자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혀를 찼다. 어머, 이것들 유난 떠는 것 좀 봐라. 니네 엄마가 평소에 인스턴트만 먹이니 이런 귀한 음식 냄새를 싫어하지. 이게 다 사람 사는 냄새고 정성이다. 누굴 닮아서 이렇게 까탈스러워? 내 험담을 아이들에게 빗대어 하는 솜씨가 여전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냄새나는 음식을 씹으며 그녀가 내뱉은 말은 음식 냄새보다 더 역겨운 거짓말이었다. 생각해보면 우리 기철이가 이렇게 다시 일어선 게 다 내 덕 아니냐? 너 사업 망했을 때 내가 절에 가서 얼마나 불공을 들였는지. 아니, 100일 기도를 하면서 부처님한테 빌고 또 빌었다. 그 정성 덕분에 내가 다시 사장 소리 듣고 사는 거야. 순간 나는 쥐고 있던 생수병이 찌그러질 정도로 손에 힘을 주었다.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다. 불공, 기도, 10년 전 우리가 쌀이 떨어져 굶고 있을 때 그녀는 며느리 친정 탓을 하며 전화번호까지 바꿨던 사람이다. 남편이 재기에 성공한 건 내가 밤낮으로 식당 일을 하고 친정 엄마가 노후 자금까지 털어 도와주셨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모든 공을 자신의 기도 덕분이라니. 심지어 그녀는 뻔뻔한 얼굴로 나를 향해 쐐기를 박았다. 너도 그렇다. 남편 잘 만난 줄 알아라. 여자가 뒤에서 내조를 못하면 집안이 망하는 법인데 내가 부족해서 내 아들이 한 번 고꾸라졌던 거 아니냐? 그래도 내가 너 내치지 않고 걷어준 거, 너는 평생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머릿속에서 무언가 투둑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이건 살이에 가까운 증오였다. 백미러로 힐끔 본 남편은 어머니의 말이 불편한지 헛기침만 해대고 있었다. 엄마, 그만하세요. 사람이 지난 일 가지고 왜 자꾸 라고 소심하게 중얼거릴 뿐 강력하게 제지하지 못했다. 저 우유부단함이 시어머니를 괴물로 키운 것이다. 나는 창문을 살짝 내리며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셨다. 더 이상 참는 건 미덕이 아니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나는 며느리가 아니라 심판자가 되기로 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시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어머니, 기도가 참 영험하셨나 봐요. 그런데 왜 아버님 병원비 필요하실 땐 기도 안 하시고 저한테 전화해서 며느리 돌이 찾으셨어요? 그때는 부처님이 출장 가셨었나? 내 돌직구의 차 안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시어머니는 씹던 수육이 목에 걸린 듯 캑캑거렸다. 뭐라? 너 지금 말버릇이 그게 뭐냐? 그리고요, 어머니. 파김치 냄새가 너무 심해서 그러는데 뚜껑 좀 닫아주세요. 기철 씨 운전하다가 냄새 때문에 토할 것 같대요. 아까 멀미하신다고 창문 열라면서요? 본인은 멀미하고 아들은 냄새 맡아도 돼요?
나는 남편을 핑계 삼아 공격을 시작했다. 당황한 시어머니가 얼굴을 불그락푸르락하며 뭐라 소리치려던 찰나 나는 회심의 카드를 꺼냈다. 이번 여행의 주도권은 운전대를 잡은 남편이 아니라 여행 경비를 모두 대고 코스를 짠 나에게 있다는 걸 상기시켜 줄 때였다. 아, 참. 어머니. 이번 여행 경비 제가 모은 적금 깨서 온 거 아시죠? 어머니가 보태주신 거 10원 한 장 없잖아요. 그러니까 차 안에서는 제 규칙 좀 따라주세요. 불만 있으시면 다음 휴게소에서 내려드릴게요. 거기서 고속버스 타고 가시면 되겠네. 시어머니의 입이 떡 벌어졌다. 감히 며느리가 돈 얘기를 꺼내며 하차를 언급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그녀의 자존심인 돈과 권위를 건드린 것이다. 너 지금 돈 좀 번다고 유세 떠냐? 시어미를 길바닥에 버리겠다고? 버리는 게 아니라 서로 안 맞으면 따로 가는 게 합리적이라는 거죠. 선택하세요. 조용히 가실래요? 아니면 지금 갓길에 세워드릴까요? 내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남편은 사색이 되어 나를 말리려 했지만 나는 그의 허벅지를 꼬집으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10년 만에 처음 보는 며느리의 도끼에 시어머니는 씩씩거리면서도 슬그머니 반찬통 뚜껑을 닫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독사처럼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나는 알고 있었다. 이 정도 경고로 물러설 위인이 아니라는 것을. 잠시 후 그녀는 분명 더 치졸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반격을 시도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걸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가 선을 넘으면 넘을수록 내가 준비한 복수의 클라이맥스는 더 짜릿해질 테니까. 차가 막히는 구간이 끝나고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그리고 멀리 첫 번째 휴게소 표지판이 보이기 시작했다. 나는 입가에 묘한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 배 많이 고프시죠? 휴게소에서 아주 특별한 식사를 대접해 드릴게요. 나의 진짜 참교육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휴게소는 새해 맞이 여행객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였다. 차가운 밤바람에 몸을 잔뜩 웅크린 사람들은 따뜻한 국물을 찾아 푸드코트로 밀려들고 있었다. 우리 가족도 그 인파 속에 섞여 키오스크 무인 주문기 앞에 섰다. 시어머니는 마치 며칠 굶은 사람처럼 메뉴판을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가장 비싼 메뉴인 황제 한우갈비탕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한 그릇에 무려 2만 원이 넘는 음식이었다. 아이고, 배가 등가죽에 붙겠다. 기철아, 너는 운전하느라 기운 빠졌으니 이거 먹어라. 나도 속이 허하니 뜨끈한 갈비탕 한 그릇 해야겠다. 예, 며느리야. 너는 애들이랑 그냥 우동이나 한 그릇 시켜서 나눠 먹어라. 휴게소 음식 다 거기서 거긴데 비싼 거 먹을 필요 있냐? 여자가 살림하려면 아낄 줄을 알아야지. 그녀의 레퍼토리는 10년째 토씨 하나 변하지 않았다. 아들과 본인은 황제 갈비탕, 며느리와 손주들은 싸구려 가락국수. 그것도 1인 한 그릇이 아니라 나눠 먹으라는 그 인색함. 과거의 나였다면 내 어머니하고 내 몫을 포기한 채 아이들 입에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부른 척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내 손에는 경제권이라는 강력한 무기, 즉, 내 명의의 신용카드가 들려 있었다. 나는 시어머니의 말을 못 들은 척 키오스크 화면을 빠르게 터치했다. 황제 한우갈비탕 3개, 공깃밥 1개, 단무지 추가. 주문 번호표를 받아들고 자리에 앉자 시어머니가 흐뭇한 표정으로 물을 들이켰다. 그래, 잘했다. 남자가 든든하게 먹어야 집안이 서는 법이야. 너는 국물 남으면 거기에 밥이나 좀 말아 먹어라. 잠시 후 딩동 마이너스 하는 경쾌한 알림음과 함께 우리 번호가 떴다. 나는 남편과 함께 음식을 받아왔다.
뚝배기 위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큼직한 갈비탕 3그릇, 그리고 덜렁 놓인 공깃밥 하나와 단무지 접시. 나는 아주 자연스럽게 갈비탕 1그릇을 남편 앞에, 또 1그릇을 첫째, 아이 앞에, 그리고 마지막 1그릇을 내 앞에 놓았다. 그리고 남은 공깃밥 하나와 단무지를 시어머니 앞으로 쓱 밀어드렸다. 순간 식탁 위에 정적이 감돌았다. 시어머니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다. 숟가락을 들려던 남편도 얼어붙었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내 갈비탕은 주문 잘못 들어간 거 아니냐? 시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에 나는 수저통에서 숟가락을 꺼내 정갈하게 나들이며 상냥하게 웃었다. 어머, 어머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살림하려면 아낄 줄 알아야 한다고요. 생각해보니 어머니 말씀이 100번 맞더라고요. 그래서 아꼈어요. 어머니는 평소에 소화도 잘 안 되신다면서 밤늦게 고기 드시면 체하세요. 그냥 제 국물 남으면 거기에 밥 말아 드세요. 옛날에 저 임신했을 때 어머니가 그러셨잖아요. 며느리는 남편 먹다 남은 국물 먹는 게 미덕이라고요. 그것은 10년 전 내가 만삭의 몸으로 시댁에 갔을 때 그녀가 내게 했던 짓이었다. 온 식구가 고기를 구워 먹을 때 나에게는 고기 냄새 밴 기름장과 밥 한 공기만 던져주며 했던 말. 임산부가 살찌면 애 낳기 힘들다는 핑계로 내 밥그릇을 뺏었던 그날의 기억을 나는 그대로 식탁 위에 올린 것이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은색을 넘어 흑빛으로 변해갔다. 주변 테이블의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다. 저 집 며느리 시어머니한테 밥만 준 거야? 아니, 들어보니까 시어머니가 먼저 며느리한테 그랬다는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오자 시어머니는 체면 때문인지 소리를 지르지도 못하고 부들부들 떨기만 했다. 남편 기철 씨가 안절부절 못하며 자신의 갈비탕을 밀어주려 했지만 나는 식탁 아래로 남편의 정강이를 세게 걷어찼다. 가만히 있어라는 무언의 경고였다. 남편은 깨갱하며 다시 그릇을 가져갔다. 왜 안 드세요, 어머니? 아끼는 게 미덕이라면서요. 이 밥도 제가 번 돈으로 산 건데 설마 이것도 아까워서 못 드시는 건 아니죠? 나는 보란 듯이 큼직한 갈비를 뜯어 입에 넣었다. 육즙이 터져 나왔다. 시어머니는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밀려오는 식탐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이 내 갈비탕 뚝배기에 꽂혔다. 침이 꼴깍 넘어가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다. 결국 그녀는 자존심을 굽히고 숟가락을 들었다. 하지만 그 숟가락이 향한 곳은 밥그릇이 아니라 내 뚝배기였다. 에잉, 즉, 노인네 굶겨 죽일 셈이냐? 고기 한 점 내놔라. 그녀가 내 뚝배기 속에 고기를 낚아채려는 순간 나는 잽싸게 뚝배기를 들어 국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들이켜는 신용을 했다. 숟가락이 허공을 갈랐다. 어머니, 위생관념 좀 챙기세요. 요즘 독감이 유행인데 숟가락을 섞다니요? 정 드시고 싶으시면 지금이라도 카드 드릴 테니 사드세요. 아, 참. 어머니 지갑 안 가져오셨죠? 제가 드리는 용돈도 없으시고. 사실이었다. 그녀는 내 카드를 믿고 빈손으로 왔다. 그녀는 씩씩거리며 맨밥을 한 숟가락 퍼서 입에 넣고는 단무지를 아그작 씹었다. 씹는 소리가 마치 내 뼈를 씹는 듯 살벌했다. 2만 원짜리 갈비탕을 먹는 며느리와 손주들 앞에서 맨밥에 단무지를 씹는 시어머니.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보며 혀를 찼지만 그 비난의 화살이 누구를 향하는지는 명확했다. 며느리에게 저런 대접을 받을 만큼 시어머니가 평소에 얼마나 못되게 굴었을지 짐작하는 눈치였다. 나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배를 채웠으니
이제 그녀의 또 다른 약점인 허세를 박살낼 차례였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휴게소 한편에 마련된 명품 특산물 코너가 시어머니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화려한 포장의 굴비 세트와 홍삼 선물 세트. 그녀가 평소 동네방네 자랑하기 좋아하는 아이템들이었다. 그녀가 슬그머니 그쪽으로 발길을 옮겼다. 나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뒤를 따랐다. 어머니, 뭐 갖고 싶은 거 있으세요? 내 질문에 그녀의 눈이 번쩍 뜨였다. 방금 밥상에서 당한 수모를 이걸로 만회하겠다는 심산이 뻔히 보였다. 그래, 사돈 어른 댁에 굴비나 좀 보내드려야 하지 않겠냐? 내 체면도 있고 하니 제일 비싼 걸로 하나 사거라. 그리고 우리 동네 노인정에도 좀 돌리게 홍삼도 몇 박스 사고. 역시나 내 돈으로 생색은 본인이 내겠다는 신보. 나는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요, 사야죠. 어머니 체면이 있는데. 하지만 그녀는 모른다. 내가 살 물건은 그녀의 체면을 세워줄 명품 굴비가 아니라 그녀의 입을 다물게 할 아주 특별한 물건이라는 것을. 나는 계산대로 향하며 지갑 속에서 꼬깃꼬깃한 영수증 뭉치를 만지작거렸다. 계산해 주세요. 아, 그리고 이분한테는 이거 하나만 따로 포장해 주시고요. 내가 점원에게 가리킨 물건을 본 순간 시어머니의 표정이 다시 한번 일그러졌다. 그리고 휴게소 전체가 떠나가라 비명을 질렀다. 이게 뭐야? 너 지금 나 엿먹이는 거냐? 과연 나는 무엇을 샀길래 그녀가 저토록 길길이 날뛰는 걸까? 휴게소 특산물 코너 점원이 건넨 물건을 확인한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홍당무처럼 달아올랐다. 그녀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내동댕이 친 그 물건. 그것은 바로 팔뚝만한 크기의 거대한 왕엿이었다. 끈적하고 딱딱해서 한번 물면 입을 떼기조차 힘들다는 그 호박엿. 이게 뭐냐? 사돈댁에는 굴비 세트, 노인정에는 홍삼 돌리라니까. 감히 시어미한테 엿을 먹어라 이거냐? 내가 동네 거지야? 어디서 이런 싸구려를 내밀어. 바닥에 뒹구는 누런 엿 가락을 보며 사람들이 킥킥거렸다. 나는 태연하게 허리를 숙여 엿을 주워들고 먼지를 탁탁 털었다. 그리고 아주 공손한 자세로 다시 그녀의 품에 안겨드렸다. 어머니, 싸구려라뇨. 이거 이 지역 명물이에요. 그리고 제가 아까 어머니 당뇨기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홍삼이나 굴비는 나트륨이랑 당 때문에 안 좋아요. 대신 이 엿은 심심하실 때 하나씩 드시면서 입 운동하시라고 산 거예요. 평소에 남 험담하시느라 입이 쉴 틈이 없으시잖아요. 이거 드시는 동안만이라도 좀 쉬시라고요. 제 깊은 뜻을 모르시겠어요? 입 닥치고 엿이나 드시라는 말을 이렇게 우아하게 포장할 수 있는 며느리가 세상에 또 있을까? 시어머니는 분해서 입술을 파르르 떨었지만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차마 엿을 내던지지는 못했다. 그리고 친정 부모님 선물은 제가 따로 택배 접수했어요. 최고급 한우 세트로요. 어머니 카드가 아니라 제 카드로 산 거니까 배 아파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아들이 운전하는 차 타고 여행 가는 게 최고의 선물이라면서요? 효도가 별건가요? 마음이 중요하지. 나는 그녀가 평소 입버릇처럼 하던 마음 타령을 그대로 돌려주었다. 그녀는 숨이 넘어갈 듯 씩씩거리며 차로 돌아갔다. 쾅 하고 닫히는 차 문소리가 그녀의 심정을 대변하고 있었다. 다시 고속도로 위. 차 안의 공기는 아까보다 훨씬 무겁고 살벌했다. 남편은 백미러로 내 눈치를 살피느라 운전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었다. 뒷좌석의 시어머니는 분이 풀리지 않는지 거친 숨을 몰아쉬며 핸드백을 뒤적거렸다. 곧이어 폴더폰을 여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 나다. 야,
네 올케가 지금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아냐? 아이고, 내가 제명에 못 살지. 당장 내가 전화해서 2년 홍구멍 좀 내줘라. 역시나 불리해지면 언제나 찾는 그녀의 구원투수, 신우이 남편의 여동생에게 전화를 건 것이다. 신우이는 시어머니의 확성기이자 나를 괴롭히는 행동대장이었다. 툭하면 전화해서 언니, 엄마한테 왜 그래요? 전업주부가 집에서 놀면서 시어머니 하나 못 모셔요? 라며 훈수를 두던 그 얄미운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앵앵거리는 게 들렸다. 엄마, 바꿔봐. 그 여자가 미쳤어? 오빠는 뭐 한대? 당장 전화 바꾸라고 해. 시어머니는 되게 양양한 미소를 지으며 내게 휴대폰을 들이밀었다. 자, 받아라. 내 시누이다. 내가 한 짓을 아주 낱낱이 일러바쳤으니 어디 한번 변명해봐라. 나는 운전석의 남편을 힐끔 보았다. 그는 여동생과 엄마 사이에서 새우등 터질까봐 겁먹은 표정이었다. 나는 천천히 뒤를 돌아 시어머니의 손에서 휴대폰을 낚아채듯 가져왔다. 그리고 스피커폰을 켰다. 여보세요? 아가씨, 저예요. 언니, 지금 제정신이에요? 엄마한테 밥을 굶기고 엿을 줘요? 우리 집안 무시해요? 당장 사과. 신우이의 하이톤 목소리가 차 안을 찢을 듯 울렸다. 시어머니는 고소하다는 표정으로 팔짱을 끼고 나를 노려봤다. 하지만 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아가씨, 흥분하지 말고 잘 들어요. 지금 어머니 모시고 동해안 가고 있는데 차가 많이 막히네. 근데 아가씨, 저번 달에 친구들랑 제주도 여행 간다고 하고 집 비웠었죠? 수화기 넘어가 갑자기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그때 아가씨가 묵었던 호텔이랑 같이 갔던 친구가 누군지 제가 우연히 알게 됐거든요. 그 친구분이 아가씨 남편분 친구라면서요? 세상 참 좁더라고요. 매제 시누이 남편은 아가씨가 여자 동창들이랑 간 줄 알던데. 지금 이 통화 스피커폰이라 어머니랑 기철씨 다 듣고 있어요. 계속 소리 지르실래요? 아니면 조용히 끊으실래요? 아, 참. 며칠 뒤에 매제 생일이죠? 제가 선물로 그 호텔 영수증 보내드릴까 하는데 어때요? 1초, 2초, 3초. 짧은 정적 후 신우이의 목소리가 180도 바뀌었다. 아, 언니. 그게 아니고요. 엄마가 오해하신 것 같은데. 즐거운 여행 하세요. 엄마. 언니 말 잘 듣고 끊을게. 뚜마이너스, 뚜마이너스, 뚜마이너스. 전화는 허무하게 끊어졌다. 시어머니는 입을 딱 벌린 채 상황 파악이 안 된 표정이었다. 딸이 왜 갑자기 꼬리를 내리고 도망쳤는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녀는 다시 전화를 걸려고 했지만 나는 휴대폰을 돌려주지 않고 내 가방 깊숙한 곳에 집어넣었다. 어머니, 아가씨가 바쁜가 봐요. 그리고 여행 왔는데 무슨 전화질이에요? 풍경이나 감상하세요. 아, 밤이라 아무것도 안 보이나? 너 방금 그게 무슨 소리냐? 내 딸이 뭘 어쨌다고? 몰라서 물으세요? 딸 자식 교육 잘 시키셨더라고요. 어머니 닮아서 남의 눈 속이는 재주가 아주 탁월해요. 나는 더 이상의 설명은 생략한 채 다시 앞을 보았다. 시어머니의 든든한 지원군이었던 신우이는 이제 내 손바닥 안에 인질이 되었다. 고립감. 지금 시어머니가 느끼고 있을 감정은 바로 그것일 터였다. 10년 동안 내가 시댁이라는 감옥에서 느꼈던 그 철저한 외로움을 이제 그녀가 맛볼 차례였다. 차는 어느덧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칠흑 같은 국도로 접어들고 있었다. 가로등 하나 없는 굽이진 산길. 내비게이션의 불빛만이 유일한 조명이었다. 야, 기철아.
길이 왜 이러냐? 동해안 가는 길 맞냐? 예약했다는 호텔은 언제 나오는 거야? 시어머니가 불안한 듯 창밖을 두리번거렸다. 남편도 의아한 듯 나를 쳐다봤다. 여보, 이 길 맞아? 내비게이션이 좀 이상한 데로 안내하는 것 같은데. 나는 남편의 질문을 무시하고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며 나직이 중얼거렸다. 호텔이라. 어머니, 제가 호텔 예약했다고 했었나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바다가 보이는 5성급 호텔 예약했다고 내가 그랬잖아. 나는 룸미러를 통해 공포에 질리기 시작한 시어머니의 눈동자와 마주쳤다. 취소했어요, 어머니. 5성급 호텔은 어머니 격에 안 맞잖아요. 10년 전 제가 산후조리원에서 쫓겨나 들어갔던 그 곰팡이 핀 단칸방. 기억나세요? 오늘은 거기랑 아주 비슷한 곳에서 묵을 거예요. 기대하셔도 좋아요. 차가 덜컹거리며 비포장도로로 들어섰다. 칠흑 같은 어둠 속 멀리서 흉가처럼 낡아빠진 건물의 실루엣이 희미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차는 덜컹거리며 잡초가 무성한 비포장도로를 한참이나 기어들어갔다. 내비게이션조차 길을 잃고 경로를 이탈했습니다라는 멘트만 반복하는 칠흑 같은 산속.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비춘 곳에는 페인트가 다 벗겨지고 간판조차 반쯤 떨어져 나간 허름한 민박집 하나가 흉물처럼 서 있었다. 으스스한 산바람 소리와 멀리서 들리는 개 짖는 소리가 공포감을 조성하기에 완벽했다. 여기가 어디냐? 설마 여기서 자자는 건 아니지? 귀신 나오게 생겼다. 시어머니는 차 문을 잡은 채 내리지 않으려고 버텼다. 나는 차분하게 시동을 끄고 안전벨트를 풀었다. 어머니, 새해 일출 보러 동해안 오면서 예약도 없이 5성급 호텔을 바라는 건 욕심이죠. 급하게 구하느라 여기밖에 없었어요. 황토 웰빙 민박이라고 몸에 좋대요. 얼른 내리세요. 아니면 차에서 주무시든가요. 오늘 밤 영하 15도라는데 입 돌아가실걸요? 나는 아이들을 데리고 먼저 내려버렸다. 남편은 어머니 눈치를 보며 쭈뼛거렸지만 뼈를 깎는 듯한 추위에 못 이겨 결국 어머니를 부축해 차에서 내렸다. 시어머니는 울며 겨자 먹기로 내 뒤를 따라오며 계속 투덜거렸다. 아니, 내가 낸 축의금이며 부조금이 얼만데 이런 돼지우리 같은 곳으로 시어미를 끌고 와. 기철이 너는 뭐하냐? 당장 다른 곳 알아봐. 엄마, 이 근처 방 다 찼대. 일단 들어가요. 너무 추워. 삐걱거리는 나무 문을 열고 들어서자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주인 할머니는 내 얼굴을 보더니 미리 짠 각본대로 열쇠 하나를 툭 던져주곤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다. 나는 그 열쇠를 집어들고 곰팡이가 핀 복도 끝 가장 외진 방으로 시어머니를 안내했다. 자, 여기에요. 어머니가 쓰실 특실. 문을 열자 냉동창고 같은 한기가 확 뿜어져 나왔다. 바닥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벽지는 누렇게 떠서 뜯겨져 있었다. 우풍이 얼마나 심한지 문틈으로 들어온 바람에 촛불이라도 켜면 꺼질 지경이었다. 10년 전 내가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도 못한 채 밀려났던 그 반지하 방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곳이었다. 아, 이게 무슨 냄새야. 보일러도 안 들어오냐? 여기서 어떻게 자라고.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다. 나는 태연하게 방구석에 놓인 얇고 눅눅한 이불 한 채를 발로 툭 찼다. 보일러가 고장났대요. 주인 할머니가 연탄이라도 떼주신다는데 가스 냄새 나서 싫다고 했어요. 그냥 주무세요. 옛날 어르신들은 다 냉방에서 군불 떼며 사셨다면서요? 어머니가 늘 말씀하셨잖아요. 요즘 젊은 것들은 따뜻한 데서만 자라서 약해 빠졌다고. 어머니는 강하시니까 괜찮으시겠죠.
그때였다. 시어머니가 내 멱살이라도 잡을 기세로 달려들었다. 너 지금 작정하고 나 엿먹이는 거지? 내가 내 깎어 며느리로 들릴 때부터 알아봤다. 근본 없는 집안에서 자라 가정교육을 못 받아서 시어미한테 행패를 부려. 근본, 가정교육? 그 단어가 내 이성의 마지막 끈을 건드렸다. 나는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한 걸음 다가갔다. 내 눈빛에 서린 살기에 그녀가 주춤 뒤로 물러섰다. 근본이요? 그래요. 어머니는 근본 있는 양반 집안이시라 갓난쟁이 안고 쫓겨난 며느리한테 돈 없으면 굶어 죽어라 하셨어요? 10년 전 그 겨울 우리의 분유값 없어서 친정에 손 벌릴 때 어머니가 밍크코트 새로 샀다고 자랑하러 오셨던 거 기억 안 나세요? 그건 그때 제가 살던 방이 딱 이랬어요. 우풍 새고 곰팡이 냄새 나고 보일러 기름 없어서 냉골 바닥에서 애 끌어안고 울던 그 당. 제가 그때 어머니한테 기름값 5만 원만 빌려달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하셨죠? 그래서 사드렸어요. 그 고생. 오늘 밤 뼈저리게 한번 겪어보세요. 나는 멍하니 서 있는 남편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당신 선택해. 엄마랑 여기서 효도하면서 잘래? 아니면 나랑 애들 데리고 옆방 가서 잘래? 사실 나는 바로 옆에 붙은 주인이 쓰는 별채를 따로 예약해 두었다. 그곳은 미리 부탁해서 보일러를 빵빵하게 틀어놓은 상태였다. 남편의 동공이 지진 난 듯 흔들렸다. 효자 노릇을 하자니 얼어 죽을 것 같고 아내를 따르자니 불효자가 되는 상황. 하지만 남편은 역시나 비겁했다. 그는 추위에 떨고 있는 아이들을 보더니 슬그머니 내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엄마. 애들이 감기 기운이 있어서. 나는 애들 좀 챙기고 올게. 엄마는 일단 이불 덮고 있어. 야, 이 불효막심한 놈아.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시어머니의 절규가 텅 빈 민박집을 울렸지만 남편은 도망치듯 방을 빠져나갔다. 나는 마지막으로 방을 나가기 전 방문 앞에 서서 시어머니를 내려다보았다. 아, 어머니. 여기 문고리가 고장나서 안에서는 잘 안 열려요. 밖에서 잠가드릴 테니까 안심하고 주무세요. 혹시 화장실 가고 싶으시면 요강 하나 넣어드릴까요? 아님 옛날처럼 참으시던가. 이 나쁜 년. 문 열어. 문 열라고. 나는 쾅 소리 나게 문을 닫고 밖에서 숟가락 하나를 문고리에 꽂아버렸다. 덜컹덜컹. 안에서 문을 흔드는 소리와 악에 바친 고함이 들려왔지만 나는 그 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뒤돌아섰다. 복도 끝 별채 문을 열자 훈훈한 온기가 확 느껴졌다. 따뜻한 아랫목, 푹신한 이불, 그리고 향긋한 모가차 냄새. 천국과 지옥은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존재했다. 아이들은 따뜻한 방에 들어오자마자 이불 속으로 파고들며 깨르르 웃었다. 남편은 방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여보, 그래도 이건 좀 심하지 않아? 어머니 얼어 죽으시면 어떡해. 지금이라도 모셔올까? 나는 따뜻한 모가차 한 잔을 우아하게 마시며 남편을 싸늘하게 쳐다봤다. 걱정 마. 그 독한 노인네 절대 안 죽어. 그리고 당신 지금 나가서 어머니 모셔오면 내일 아침에 법원 갈 준비해. 당신이 그동안 방관했던 죄, 오늘 밤 어머니가 대신 치르는 거라고 생각하고 닥치고 있어. 남편은 입을 다물었다. 옆방에서 들리던 고함은 어느새 흐느낌으로 그리고 다시 쉰 목소리의 저주로 바뀌어 가고 있었다. 내가 가만 안 둔다. 내 재산 국물도 없을 줄 알아라. 아이고 내 팔자야. 저 소리.
10년 전 내가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삼켰던 그 울음소리와 참 많이 닮아 있었다. 하지만 동정심은 들지 않았다. 오히려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리는 듯한 시원함이 밀려왔다. 나는 벽에 귀를 대고 그 소리를 감상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낼 생각은 없었다. 육체적 고통을 줬으니 이제 정신적 붕괴를 선사할 차례였다. 나는 가방에서 주섬주섬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시어머니가 가장 아끼는, 아니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빨간색 통장이었다. 시댁 안방 깊숙한 금고에 숨겨져 있던 그것을 내가 출발하기 전 몰래 챙겨온 것이다. 내일 아침 해가 뜨면 그녀는 추위보다 더 끔찍한 현실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그 통장이 내 손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그녀의 멘탈은 완전히 바스러질 테니까. 밖에서는 매서운 칼바람이 불고 있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지난 10년 중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다. 동해 안의 일출?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 내일 아침 냉골 방에서 떨고 있을 시어머니의 파랗게 질린 얼굴. 그것이야말로 내가 보고 싶은 진정한 새해 첫 풍경이었다. 나는 곤히 잠든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잘 자요, 어머니. 부디 꿈속에서 지난 날을 참회하시길. 내일은 더 재미있는 일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동해의 붉은 태양이 수평선 위로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다. 창밖은 눈부실 정도로 찬란한 아침이었지만 내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처참한 재난 현장 그 자체였다. 나는 푹 자고 일어나 개운한 얼굴로 숟가락이 꽂혀있던 문고리를 천천히 돌렸다.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해 떴어요. 끼잉 마이너스. 낡은 경첩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냉동실 같던 방 안에서 시어머니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웅크리고 있었다. 밤새 추위에 떨며 잠 한숨 못 잤는지 입술은 보라색으로 질려 있었고 눈밑은 퀭했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이불을 걷어차고 달려들려 했지만 몸이 굳어 비틀거리며 바닥으로 고꾸라졌다. 너희 천하의 몹쓸 년. 내가 얼어 죽을 뻔했어. 이가 딱딱 부딪히는 소리가 적나라하게 들렸다. 나는 쓰러진 그녀를 일으켜 세우는 대신 주머니에서 핫팩 하나를 꺼내 던져주었다. 아이고, 살아계셨네요. 걱정돼서 밤새 잠도 못 잤어요. 근데 어머니, 어제 춥다고 소리 지르실 힘은 있으셨나 봐요? 목소리가 쩌렁쩌렁하던데. 시어머니는 악에 받쳐 쉰 목소리로 저주를 퍼부었다. 내 아들. 기철이 어디 갔어? 당장 이혼시킬 거야. 내 재산 다 사회에 환원하고 너네 한 푼도 안 줄 거다. 역시나 돈 타령. 나는 피식 웃으며 패딩 안주머니에서 붉은색 벨벳으로 쌓인 통장 하나를 꺼냈다. 그 순간 시어머니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핏기 없던 얼굴이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다. 어머니. 사회에 환원하신다는 재산이. 설마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농협 305-XXXX. 예금주 박말순. 네. 내놔. 그게 왜 거기 있어? 도둑년. 내가 감히 내 금고를 털어? 그녀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내 다리통을 붙잡고 늘어졌다. 평소 관절염 때문에 걷기도 힘들다던 노인네가 어디서 그런 힘이 솟았는지 손톱이 바지 위로 파고들 만큼 필사적이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지 않고 오히려 통장을 펼쳐 그녀 눈앞에 들이밀었다. 어머니, 이 통장 보면서 제가 밤새 얼마나 소름 돋았는지 아세요? 단순히 돈을 모아둬서가 아니에요. 이 돈이 언제, 어떻게 들어왔는지 날짜를 보니까 아주 기가 막히더라고요. 나는 떨리는 그녀의 손가락을 펴서 통장의 특정 날짜를 가리켰다.
2014년 1월 15일. 입금 1억 2천만 원. 기억나세요? 2014년 1월. 기철씨 사업 부도 나서 빚쟁이들한테 멱살 잡히고 우리 길거리에 나앉았던 바로 그달이에요. 그때 남편이 어머니한테 5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하셨죠? 아버지가 남긴 돈 다 쓰고 땡전 한 푼 없다고 하셨잖아요. 시어머니의 입이 붕어처럼 뻐끔거렸다. 변명거리를 찾으려는 눈빛이 굴러갔지만 명백한 증거 앞에서는 소용없었다. 근데 이 1억 2천만 원 어디서 났어요? 제가 알아보니까 시아버님 사망보험금이더라고요. 아들은 빚 때문에 자살하니 많이 한강 다리 위를 서성거릴 때 어머니는 몰래 보험금 타서 이 통장에 숨겨두고 이자 놀이하고 계셨네요. 그리고 우리한테는 며느리가 재수 없어서 집안 망했다고 뒤집어 씌우고. 그것은 단순한 구두쇠 짓이 아니었다. 자기 아들의 목숨값을 가로챈 것이나 다름없었다. 남편은 그때 어머니가 정말 돈이 없는 줄 알고 밤마다 죄송하다며 눈물을 흘렸다. 그 모습을 지켜보며 킬킬거렸을 시어머니를 생각하니 속에서 천불이 올라왔다. 이거 기철이가 알면 어떻게 될까요? 평생 어머니만 믿고 효도한 아들인데 자기가 죽으려고 했을 때 엄마란 사람은 돈방석 위에 앉아 있었다는 걸 알면 과연 어머니를 계속 볼까요? 안 돼. 기철이한테 말하지 마라. 이건 내 노후 자금이야. 내가 늙어서 너네한테 짐 안 되려고 모은 거라고. 짐이 안 되려고 며느리를 식당 보조로 내몰고 손주들 분유 살 돈도 없어서 설탕물 먹이게 했어요? 당신은 엄마도 아니야. 돈에 미친 괴물이지. 나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어머니라는 호칭을 뺐다. 시어머니가 충격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때 마당 쪽에서 남편과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일어났어? 밥 먹으러 가자.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이 해맑게 문을 열고 들어오려 했다. 시어머니는 사색이 되어 나를 올려다보았다. 제발 말하지 말라는 애원, 공포, 그리고 비굴함이 뒤섞인 눈빛. 나는 통장을 쥔 손을 높이 들어 올렸다. 남편이 이 통장을 보는 순간 그녀의 여생은 끝장이다. 아들에게 버림받은 노인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할지 그녀 스스로 제일 잘 알 테니까. 여보, 들어오지 마. 어머니, 지금 옷 갈아입으셔. 내가 소리치자 남편의 발걸음이 멈췄다. 시어머니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 안도는 오래가지 못했다. 나는 시어머니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살려드릴게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지금 당장 이 통장 비밀번호, 그리고 도장 내놔요. 도장은 어머니 지갑 깊숙한 곳에 숨겨두셨죠? 그거 꺼내요. 무슨 짓을 하려고. 10년 전 제가 빌려달라고 했던 돈에 이자 받아야죠. 복리 이자로 아주 세게 쳐서. 지금 당장 은행 갈 거니까 준비하세요. 만약 거부하거나 딴소리하면 이 통장 복사해서 기철씨 회사 게시판, 시댁 친척들, 그리고 노인정에 다 뿌릴 거예요. 아들 사업 망했을 때 보험금 꿀꺽한 독한 어미라고 광고해 드릴게. 시어머니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니 품속에서 꼬깃꼬깃 숨겨둔 도장을 꺼내 내밀었다. 눈에서는 굴욕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돈이 목숨보다 중요한 그녀에게서 돈을 뺏는 것,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고문이었다. 나는 도장을 낚아채고 통장을 챙겨 넣었다. 그리고 하나 더. 오늘 일정은 일출 감상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그토록 가고 싶어 하시던 바다로 갈 건데, 그냥 바다가 아니라 아주 특별한 곳이에요. 거기서 어머니가 꼭 해야 할 일이 있거든요. 나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방문을 활짝 열었다. 자, 나가시죠.
아들이 밖에서 기다리네요. 웃으세요, 어머니. 오늘 날씨 참 좋잖아요. 비틀거리며 일어나는 시어머니의 뒷모습은 10년 늙어 보였다. 하지만 내 복수는 이제 겨우 절반을 넘었을 뿐이다. 돈을 뺏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녀가 내 영혼에 새긴 상처만큼 그녀의 몸과 마음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문신을 새겨줄 작정이었다. 남편의 차에 다시 오른 우리는 동해 바다 끝자락, 인적이 드문 절벽 위로 향했다. 파도가 거세게 몰아치는 그곳에서 나는 그녀에게 10년 묵은 체증을 내려가게 할 마지막 쇼를 준비하고 있었다. 파도가 벼랑 끝을 때리며 하얀 포마를 일으키는 바닷가. 칼날 같은 바닷바람이 뺨을 사정없이 후려쳤다. 시어머니는 오들오들 떨며 내 뒤를 따랐다. 5성급 호텔 뷰를 기대했을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건 낭만적인 백사장이 아니라 비릿한 냄새가 진동하고 바닥이 질척거리는 엎한장 공판장이었다. 얘, 여기가 어디냐? 내 구두 다 버리겠다. 냄새는 또 왜 이래? 시어머니가 코를 감싸주며 인상을 찌푸렸다. 그녀는 추운 날씨에 멋을 부리겠답시고 아껴두었던 보라색 밍크 코트를 입고 있었다. 10년 전 내 친정 엄마가 사돈댁에 예단비 보냈을 때 그 돈을 가로채서 샀던 그 문제의 코트였다. 나는 그 코트를 볼 때마다 우리 엄마가 흘렸을 피땀이 생각나 가슴이 미어지곤 했다. 오늘 저 코트의 운명도 끝을 보게 될 것이다. 어머니, 기철 씨가 자연산 회 먹고 싶다잖아요. 서울 가서 사 먹으면 비싸니까 온 김에 도매가로 떼어가려고요. 어머니가 흥정의 달인이시잖아요. 가서 실력 발휘 좀 하세요. 나는 펄떡거리는 생선들이 널려있는 좌판 앞으로 그녀를 등 떠밀었다. 바닥에는 생선 핏물과 해동된 얼음물이 흥건했다. 시어머니는 기겁하며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내 차가운 눈빛과 마주치자 멈칫했다. 내 주머니 속에는 그녀의 목숨 줄인 빨간 통장이 들어있었다. 뭐 하세요? 아들 먹일 건데. 제일 싱싱하고 큰 놈으로 고르세요. 나지막한 내 협박에 시어머니는 울며 겨자 먹기로 좌판 앞에 쪼그려 앉았다. 상인들과 흥정하는 척했지만 목소리는 기어 들어갔다. 결국 그녀는 내 지시대로 광어, 우럭, 방어 등 횟감 생선을 잔뜩 샀다. 상인이 스티로폼 박스에 생선과 얼음을 가득 채워 포장하자 그 무게가 좋기 20kg은 되어 보였다. 자, 여기 있습니다. 무거우니까 남편분이 드셔야겠네. 상인이 박스를 남편 쪽으로 밀었다. 남편 기철 씨가 아이고 무겁겠네. 내가 들게. 하며 나서려는 순간 내가 남편의 팔을 낚아채며 막아섰다. 여보, 당신 허리 디스크 있는 거 잊었어? 저번에도 무거운 거 들다가 삐끗해서 한 달 동안 병원 다녔잖아. 절대 안 돼. 아니. 그래도 이걸 엄마가 어떻게 들어. 남편이 난처해하자 나는 시어머니를 향해 생글생글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 기억나세요? 저 만삭 때 김장 배추 신포기 절인 거 혼자 나르게 시키셨잖아요. 그때 제가 배 당겨서 못하겠다고 하니까 뭐라고 하셨죠? 임산부가 적당히 운동해야 순풍 낳는다고 엄살 피우지 말고 일해라 하셨죠?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때 나는 배추를 나르다 하혈까지 할 뻔했었다. 하지만 그녀는 내 몸 걱정은커녕 배추가 상할까봐 소금을 더 뿌려대던 사람이었다. 이 박스, 그때 그 절인 배추보다 훨씬 가벼워요. 그리고 요즘 어머니 골다공증 예방한다고 헬스장 다니시잖아요. 이게 딱 좋은 근력 운동이네요. 아들 허리 나가는 꼴 보고 싶으신 거 아니면 어머니가 드세요. 인연이 진짜. 내가 70 노인네인데 이걸 들라고? 시어머니가 악을 썼다.
주변 상인들과 관광객들이 웅성거리며 쳐다봤다. 남편도 여보, 그건 좀 하며 말리려 했다. 그때 나는 시어머니에게만 들리게 귓속말을 속삭였다. 들어요. 안 들면 여기서 바로 소리 지를 거예요. 여기 아들 목숨값 훔친 도둑년 있어요. 라고. 기철 씨가 그 사실 알면 이깟 생선 박스가 문제겠어요? 그 한마디에 시어머니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아들에게 비밀이 들통나는 것. 그것만큼은 죽기보다 싫은 그녀였다. 그녀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거대한 스티로폼 박스를 집어들었다. 신음이 절로 나왔다. 허리가 굽어지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그녀는 필사적으로 박스를 들어 올렸다. 남편은 엄마, 괜찮아? 정 힘들면 내가 하며 안절부절 못했지만 시어머니는 땀을 뻘뻘 흘리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내 새끼 입에 들어갈 건데. 내가 들어야지. 내 허리 다치면 안 된다. 눈물겨운 모성의 연기. 하지만 그 속은 썩어 들어가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주차장까지 이어진 긴 오르막길을 걷기 시작했다. 나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앞장서서 가볍게 걸었고 남편은 빈손으로 내 눈치를 보며 따라왔다. 그 뒤를 시어머니가 끙끙거리며 따라왔다. 문제는 그때 발생했다. 박스 뚜껑이 제대로 닫히지 않았는지 비틀거리는 시어머니의 움직임에 맞춰 녹은 얼음물과 비릿한 생선 핏물이 틈새로 줄줄 새어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내 옷, 내 밍크. 검붉은 핏물이 그녀의 소중한 보라색 밍크 코트 어깨와 가슴팍으로 뚝뚝 떨어져 얼룩을 만들었다. 수백만 원짜리 코트가 순식간에 생선 비린내 나는 걸레 짝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녀가 비명을 질렀지만 박스를 놓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어머니, 조심 좀 하시지. 그거 비싼 옷인데. 근데 어차피 그 옷,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해서 산 거라 그런지 핏물이 참 잘 어울리네요. 원래 주인을 찾아간 느낌이랄까? 나는 뒤돌아보며 차갑게 비웃었다. 시어머니는 억울함과 육체적 고통, 그리고 아끼는 옷이 망가지는 슬픔에 눈물이 범벅되었다. 땀과 눈물, 그리고 생선 국물로 뒤범벅된 그녀의 몰골은 처참하기 그지없었다. 나 좀 살려줘. 나 쓰러질 것 같다. 주차장이 보일 때쯤 시어머니가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다. 콰당. 그녀는 박스와 함께 시멘트 바닥으로 나뒹굴었다. 박스가 터지면서 생선들이 바닥으로 쏟아졌고 그녀는 그 위에 엎어졌다. 엄마. 남편이 기겁하며 달려가려 했다. 하지만 나는 남편의 옷자락을 꽉 잡았다. 놔두세요. 스스로 일어나게. 나 만삭 때 넘어져서 무릎 깨졌을 때 어머니가 뭐라고 했어? 칠칠 맞게 넘어져서 애 떨어지면 어쩔 뻔했냐고 나만 타박했어. 일으켜주지도 않았다고. 내 목소리엔 서리빨이 서려 있었다. 남편은 10년 전 자신의 방관이 나에게 얼마나 큰 상처였는지 이제야 깨닫는 듯 고개를 떨구고 움직이지 못했다. 바닥에 엎어진 시어머니가 우리를 올려다보았다. 아들은 고개를 돌리고 있고 며느리는 싸늘하게 내려다보고 있는 상황. 그녀는 깨달았을 것이다. 이 여행에서 자신을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일어나세요, 어머니. 생선 주워 담으셔야죠. 그거 다 돈인데. 아끼셔야죠. 나는 10년 전 그녀가 내게 했던 말투를 그대로 흉내냈다. 시어머니는 바들바들 떨며 비린내 나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생선을 하나하나 주워 담기 시작했다. 밍크 코트는 이미 진흙과 생선 내장으로 범벅이 되어 회생 불가능해 보였다. 그녀의 자존심, 허영심, 그리고 권위.
그 모든 것이 저생선 비늘처럼 바닥에 흩뿌려졌다. 하지만 아직 부족하다. 이 정도 육체적 고통으로는 내 10년의 한을 다 씻어낼 수 없다. 나는 차에 오르며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변경했다. 자, 이제 밥 먹으러 가야죠. 어머니가 그렇게 자랑하시던 손맛을 보여주실 시간이에요. 다음 목적지는 식당이 아니었다. 취사가 가능한 그러나 수도 시설이 열악한 야외 캠핑장이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이 생선들을 직접 손질해야 할 것이다. 칼바람 부는 야외 개수대에서 찬물에 손이 트도록. 도착한 곳은 바닷가 절벽 근처에 위치한 야외 캠핑장이었다. 텐트 너머로 보이는 겨울 바다의 풍경은 낭만적이었지만 야외 개수대 앞의 현실은 시베리아 벌판이나 다름없었다. 나는 차 트렁크에서 아까 시장에서 산 생선 박스를 꺼내 개수대 위에 쾅 올려놓았다. 비릿한 냄새와 함께 터진 생선 내장이 엉겨붙어 있는 처참한 몰골의 박스였다. 자, 어머니. 요리 시작하셔야죠. 기철 씨가 어머니표 매운탕 먹고 싶다네요. 회도 좀 뜨시고요. 시어머니는 퉁퉁 부은 다리를 두드리며 기겁을 했다. 뭐, 여기서? 이 추운 데서 나더러 생선을 다듬으라고? 칼바람 부는 거 안 보이냐? 펜션 안에 들어가서 하면 안 되냐? 안 돼요. 펜션 안에 생선 비린내 배면 청소비 물어줘야 해요. 그리고 원래 생선 손질은 밖에서 하는 게 위생적이죠. 얼른 하세요. 해지면 더 추워요. 나는 캠핑용 칼과 도마를 던져주었다. 시어머니는 울상을 지으며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그럼 고무장갑이랑 뜨거운 물이라도 다오. 손이 시려워서 감각이 없다. 나는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고무장갑이요? 어머, 사치스러우셔라. 어머니, 10년 전 제가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 알바할 때 기억나세요? 그때 사장님이 고무장갑 아깝다고 맨손으로 하라고 해서 제 손등 다 터지고 피 고름 났었잖아요. 그때 어머니가 제 손 보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젊은 애가 유난 떤다. 찬물에 손 담가야 피부가 탱탱해진다고 하셨죠? 그때 그 피부 미용 비법 어머니도 체험해 보셔야죠. 그리고 여기 야외 개수대라 온수 안 나와요. 그냥 하세요. 정 힘들면 아까 훔친 그 통장 기철 씨한테 보여드릴까요? 통장이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시어머니는 반사적으로 칼을 집어들었다. 그녀는 덜덜 떨리는 맨손을 얼음장 같은 수도꼭지 물에 담갔다. 으악! 손 시려. 아이고, 내 손가락 끊어지네. 비명이 절로 터져나왔다. 지하수라 그런지 물은 얼음보다 더 차가웠다. 그녀의 쭈글쭈글한 손이 순식간에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그녀는 울면서 광어의 배를 가르고 내장을 긁어냈다. 칼질이 서툴러 손가락을 베일 뻔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나는 따뜻한 핫초코를 호호 불어 마시며 그 모습을 감상했다. 어머니, 내장 꼼꼼히 제거하세요. 쓴맛 나면 기철 씨 안 먹어요. 아, 비늘도 튀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제 패딩에 튀면 세탁비 청구할 거예요. 칼바람이 불 때마다 시어머니는 몸을 잔뜩 웅크렸다. 콧물이 흘러내려도 비린내 나는 손 때문에 닦지도 못하고 훌쩍거렸다. 그 모습은 영락없이 10년 전 차가운 식당 뒷골목에서 쭈그리고 앉아 배추를 씻던 내 모습이었다. 그때 그녀는 따뜻한 안방에서 TV를 보며 귤을 까먹고 있었지. 장장 이 시간의 사투 끝에 생선 20마리의 손질이 끝났다. 시어머니의 손은 동상 걸린 사람처럼 보라색으로 변해 퉁퉁 부어 있었다. 그녀는 감각이 없는 손으로 매운탕을 끓이고 회를 썰어 접시에 담았다. 텐트 안버너 위에서 매운탕이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자
맛있는 냄새가 진동했다. 다 됐다. 이제 들어가서 먹자. 나 손이 너무 아파서 녹여야겠어. 시어머니가 덜덜 떨며 텐트 안으로 들어오려 했다. 안에는 이미 전기장판과 난로를 틀어놔 훈훈한 온기가 가득했다. 남편과 아이들은 숟가락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텐트 입구에 지퍼를 쫙 올려버리며 그녀를 막아섰다. 어머니, 잠깐만요. 어디 들어오시려고요? 밥 먹어야지. 내가 다 만들었는데. 나는 코를 쥐며 인상을 찌푸렸다. 어우, 냄새. 어머니 몸에서 생선 비린내가 진동을 하잖아요. 밍크 코트며 머리카락이며 온통 비린내 투성이인데 이 좁은 텐트에 들어오시면 우리 밥맛 다 떨어져요. 기철 씨 비위 약한 거 아시죠? 나는 텐트 안에 남편을 쳐다보며 물었다. 여보, 어머니 냄새 너무 심한데 같이 먹을 수 있겠어? 당신 저번에 비린내 때문에 체했잖아. 남편은 펄펄 끓는 매운탕과 밖에서 떨고 있는 어머니를 번갈아 보며 갈등했다. 하지만 하루 종일 내 기세에 눌린 그는 그리고 어머니의 비밀 통장건으로 묘하게 자신감이 생긴 내 태도에 기가 죽어 있었다. 게다가 냄새가 심한 건 사실이었다. 엄마, 냄새가 좀 심하긴 하네. 밖에서 좀 환기하고 들어오시는 게. 아들의 배신에 시어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기철이 너마저. 내가 이 고생을 해서 밥상을 차렸는데. 어머니, 걱정 마세요. 굶기진 않을게요. 나는 텐트 밖으로 무언가를 휙 던져주었다. 어제 휴게소에서 시어머니가 먹다 남긴 말라비틀어진 찬밥 덩어리와 컵라면 하나였다. 거기 화로 옆에 앉아서 드세요. 불 쬐면서 먹으면 따뜻하고 운치 있겠네요. 옛날에 며느리 밥상 차릴 때 어머니는 늘 요리한 사람은 냄새 맡아서 배부르다며 제 밥그릇 뺏으셨잖아요. 어머니도 지금 이 시간 동안 생선 냄새 맡으셨으니 배부르시겠어요. 이 독한 년, 천벌 받을 년. 나는 대꾸도 없이 텐트 지퍼를 완전히 닫아버렸다. 찌잉 마이너스. 지퍼가 닫히는 소리와 함께 시어머니의 욕설도 차단되었다. 텐트 안은 천국이었다. 나는 시어머니가 피땀 흘려 끓인 매운탕을 국자로 듬뿍 퍼서 남편과 아이들에게 나눠주었다. 자, 많이 먹어. 할머니가 피땀 흘려 만드신 거야. 국물 맛은 끝내줬다. 밖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마도 시어머니가 언손을 호호 불어가며 찬밥을 컵라면 국물에 말고 있을 것이다. 텐트 투명창 너머로 화로 불빛에 비친 그녀의 구부정한 그림자가 보였다. 처량하기 그지없었지만 나는 매운탕 생선살을 발라 입에 넣으며 생각했다. 맛있다. 복수의 맛이 이렇게 달콤할 줄이야. 하지만 아직 마지막 한 방이 남아 있었다.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을 뺏고 그녀의 자존감을 바닥까지 긁어냈지만 아직 그녀가 유일하게 붙잡고 있는 희망, 바로 아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내지는 못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동해의 일출과 함께 그 마지막 끝마저 내 손으로 잘라버릴 것이다. 식사를 마친 나는 배를 두드리며 휴대폰을 꺼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비밀 통장을 찍은 사진을 한 사람에게 전송했다. 수신이는 남편 기철 씨가 아니었다. 바로 시어머니가 죽고 못 사는, 그리고 그녀의 돈 냄새를 맡고 하이에나처럼 달려들 또 다른 인물이었다. 내일 아침이면 여기도 난리가 나겠네. 나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다. 밖에서는 훌쩍이는 소리가 파도 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들려오고 있었다. 새벽 5시 텐트 밖은 여전히 칠흑 같은 어둠이었지만 멀리 수평선 끝자락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나는 곤히 자는 아이들을 깨워 차에 태우고
텐트 밖에서 밤새 떨고 있던 시어머니를 발로 툭툭 쳐 깨웠다. 그녀는 생선 비린내와 땀 냄새, 그리고 한기에 찌들어 거의 반송장 상태였다. 일어나세요. 해보러 가셔야죠. 소원 비셔야지. 우리 둘째 아들 로또 맞게 해주세요 하고 둘째 아들이라는 단어에 시어머니의 감긴 눈이 번쩍 뜨였다. 그녀가 평생을 끼고 돌며 금지옥엽 키운 하지만 도박과 빚보증으로 집안 말아먹은 주범인 시동생 상철 씨. 그녀에게 남편네 남편은 돈 벌어오는 머슴이었고 상철 씨는 상전이었다. 우리는 차를 타고 해돋이 명소인 절벽 위 전망대로 향했다. 수많은 인파가 새해 첫 해를 기다리며 들떠 있었지만 우리 가족, 특히 시어머니의 표정은 사형장에 끌려가는 죄수처럼 어두웠다. 전망대 난간에 섰을 때 내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발신자는 도련님. 어젯밤 내가 보낸 통장 사진을 보고 밤새 애가 탔을 것이다. 나는 시어머니와 남편 사이에 서서 보란 듯이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았다. 도련님. 웬일이세요, 이 새벽에? 형숙, 지금 보낸 사진 뭐야? 엄마 통장 맞아? 그게 진짜 1억 2천이 들어있어? 엄마 옆에 있지? 당장 바꿔줘. 전화기 너머로 시동생의 흥분한 목소리가 전망대를 쩌렁쩌렁 울렸다. 시어머니가 기겁하며 내 폰을 뺏으려 했지만 나는 가볍게 피했다. 어머니 여기 계시죠? 바꿔드릴게요. 자, 어머니. 아들이 애타게 찾네요. 나는 전화기를 시어머니 귀가 아닌 남편 기철 씨의 귀에 갖다 댔다. 남편은 당황하며 여보세요? 상철이냐? 라고 물었다. 그러자 시동생은 형인 줄도 모르고 다짜고짜 본색을 드러냈다. 야, 엄마. 늙은이가 돈이 왜 그렇게 많이 필요해? 나 지금 사채이자 때문에 죽게 생겼는데 그 돈 나한테 줘. 형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고. 형 그 쪼다 같은 놈이 알면 난리 칠 거 아냐. 비밀번호 뭐야? 빨리 말해. 순간 남편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다. 형 그 쪼다 같은 놈. 평생 동생 뒷바라지하느라 뼈 빠지게 일했던 형에게, 그리고 10년 전 사업 망해서 죽으려 했던 형에게 동생이란 놈이 뱉은 말이었다. 남편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상철아, 너 지금 뭐라고 했냐? 엄마가 나 몰래 돈을 가지고 있었다고? 형이야? 씨. 형수 이 여우 같은 년이 함정을 팠네. 형, 엄마가 형 사업 망했을 때 보험금 탄 거 숨겨둔 거라며. 그거 어차피 아빠 목숨값이니까 반은 내 거야. 나 좀 살려줘. 더 들을 것도 없었다. 남편은 전화기를 바닥에 패대기 쳤다. 와장창 액정이 깨지며 통화가 끊겼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서 우리를 쳐다봤지만 남편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듯했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려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그 눈빛은 분노를 넘어선 경멸이었다. 엄마, 사실이야? 나 한강 다리 위에서 신발 벗어놓고 울고 있을 때 상철이 빚 갚아주려고 내 목숨값 숨기고 있었던 거야? 시어머니는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다. 아니다 기철아. 오해다. 나는 그냥 나중에 너 사업 다시 하면 보태주려고. 거짓말. 남편이 짐승처럼 포효했다. 보태줘? 10년 동안 내가 다시 일어서려고 발버둥 칠 때 엄마가 1,000원 한 장 줬어. 며느리 식당 보내고 손주들 굶기면서 그 돈으로 상철이 도박 빚 갚아줬잖아.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남편의 울분이 터져나왔다. 그동안 애써 외면했던 진실, 어머니의 편애와 착취를 직면한 것이다. 당신은 내 엄마가 아니야.
내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였어. 어떻게 자식이 죽어가는데 돈을 깔고 앉아 있을 수가 있어. 그때 수평선 위로 붉은 해가 솟아오르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탄성이 터져 나왔지만 우리 가족은 파국을 맞이하고 있었다. 나는 주머니에서 문제의 그 빨간 통장과 도장을 꺼냈다. 여보, 자, 이거 당신이 챙겨. 당신 아버지 목숨값, 그리고 당신이 10년 동안 호구짓 하면서 뜯긴 돈이야. 이제라도 찾아와야지.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받아들었다. 시어머니가 안 돼. 내 돈이야. 내 노후 자금이라고 하며 달려들었지만 남편은 그녀를 거칠게 밀쳐냈다.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은 시어머니는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이 불효자식아, 키워준 은혜도 모르고 천벌 받을 놈들. 남편은 차갑게 식은 눈으로 바닥에 주저앉은 어머니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은혜요? 그 은혜 10년 전 부도 났을 때 다 갚았어요. 당신 아들 김기철은 그때 한강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당신 아들은 저 도박쟁이 김상철 하나뿐이니 그놈한테 가서 효도 받으세요. 아, 돈 없는 빈털터리 노인네를 그놈이 받아줄지는 모르겠지만 기철아, 기철아,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찾아오지도 마시고요. 제 아내, 제 자식들한테 손끝 하나라도 대면 그땐 법원에서 뵙게 될 겁니다. 남편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내 손을 잡았다. 가자, 여보. 애들 춥겠다. 우리는 일출을 등지고 주차장으로 향했다. 뒤에서는 시어머니의 곡소리가 파도 소리에 섞여 들려왔다.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수군거림이 그녀에게 꽂혔다. 저 할머니 왜 저래? 아들한테 버림받았나 봐. 돈 욕심 부리다 자식 다 잃었네. 나는 차에 타기 전 마지막으로 룸미러를 통해 그녀를 확인했다. 화려한 일출빛을 역광으로 받으며 쭈그리고 앉아있는 그녀의 모습은 한 줌의 재처럼 초라하고 작아 보였다.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아직 마무리가 남았다. 그녀를 이 낯선 바닷가에 완벽하게 유기하고 떠나는 것. 그것이 나의 마지막 계획이었다. 남편은 운전석에 앉아 핸들에 머리를 박고 흐느꼈다. 나는 조용히 그의 등을 쓸어주며 말했다. 울지 마. 당신 잘못 아니야. 우린 이제 진짜 우리 가족끼리 행복해지는 거야. 저 짐 덩어리는 여기에 두고 가자. 남편이 고개를 들었다. 눈물 젖은 눈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결연한 빛이 돌았다. 그래. 출발해. 부르릉. 엔진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다. 우리는 시어머니를 태우지 않은 채 차를 돌려 고속도로 진입로를 향해 엑셀을 밟았다. 룸미러 속 동해의 붉은 태양 아래 덩그러니 남겨진 시어머니의 형상이 점처럼 작아지더니 이내 사라졌다. 차가 굽이진 해안도로를 벗어나 고속도로에 진입할 때까지 우리 부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뒷좌석의 아이들은 고단했는지 새근새근 잠이 들었고 차 안에는 타이어가 아스팔트를 긁는 규칙적인 소음만이 감돌았다. 불안감이나 죄책감 따위는 없었다. 오히려 10년 동안 내 발목을 옥죄고 있던 무거운 쇠사슬이 끊어져 나간 듯 몸이 깃털처럼 가벼웠다. 나는 조수석 창문을 조금 열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들어와 차 안에 남아있던 비릿한 생선 냄새와 시어머니가 남기고 간 독한 향수 냄새를 씻어냈다. 운전대를 잡은 남편의 손등에는 핏줄이 도드라져 있었다. 그는 앞만 보고 달렸다. 어머니를 버리고 왔다는 슬픔보다는 자신의 지난 인생이 어머니라는 허상에 의해 철저히 기만당했다는 허탈함이 더 큰 듯했다. 한참을 달리던 남편이 갓길 졸음 쉼터에 차를 세웠다. 그리고 핸들에 얼굴을 묻고 깊은 한숨을 토해냈다.
여보, 미안해. 갈라진 목소리였다. 당신이 10년 동안 당했던 그 수모. 내가 바보 같아서 몰랐어.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 엄마니까. 그래도 나 낳아준 엄마니까. 내가 참으면 우리 가족이 평화로울 줄 알았어. 그게 당신을 지옥으로 밀어넣는 건 줄도 모르고. 남편이 내 손을 잡고 흐느꼈다. 뜨거운 눈물이 내 손등 위로 떨어졌다. 10년 만에 처음 듣는 진심 어린 사과였다. 나는 남편의 손을 맞잡아 주었다. 이제 알았으면 됐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당신 어머니가 훔쳐갔던 우리 10년, 이제부터 보상받으면서 살면 돼. 저 통장에 있는 돈으로 우리 빚부터 갚고 애들 맛있는 거 사주고 진짜 우리 식구끼리 여행도 다니자.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 자리에서 휴대폰을 꺼내 유심칩을 뺐다. 그리고 창밖으로 힘껏 던져버렸다. 번호 바꾸자. 이사도 가고. 다시는 그 사람 그림자도 안 보고 살 거야. 그것은 완전한 절연의 선언이었다.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며 웃었다. 비로소 우리는 부모라는 그늘에서 벗어나 온전한 부부가 된 것이다.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났다. 거칠었던 겨울바람이 물러가고 아파트 단지에는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었다. 우리 가족에게도 진정한 봄이 찾아왔다. 우리는 남편의 회사 근처 보안이 철저한 새 아파트로 이사했다. 전화번호도 모두 바꿨고 시댁 친척들과의 연락도 끊었다. 주말이면 시어머니 눈치 보느라 가지 못했던 캠핑을 가고 내가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다며 엄지를 치켜 세우는 남편과 아이들을 보며 나는 매일 꿈을 꾸는 것만 같았다. 그리고 며칠 전 건너 아는 친척을 통해 시어머니의 소식을 전해 들었다. 그날 동해안에 버려진 그녀의 말로는 예상보다 훨씬 더 처참했다. 우리가 떠난 뒤 오갈 데 없어진 시어머니는 결국 금지옥엽 아끼던 둘째 아들 상철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한다. 형이 나를 버렸다. 데리러 와라 하며 울고불고 매달렸겠지. 상철 씨는 툴툴거리면서도 시어머니를 데리러 갔지만 그건 효심 때문이 아니었다. 시어머니가 쥐고 있을지 모를 쌈짓돈을 노린 것이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전 재산이었던 빨간 통장과 도장은 이미 내 손에 넘어온 뒤였다. 빈털터리가 된 시어머니를 확인한 둘째 아들과 며느리는 태도가 돌변했다고 한다. 돈도 없는 노인네를 우리가 무슨 수로 모셔? 형이 모시던지 아님 요양원이나 가슈. 결국 그녀는 믿었던 둘째 아들에게도 쫓겨나 지금은 월세 20만 원짜리 쪽방촌에서 혼자 살고 있다고 했다. 보일러도 제대로 안 들어오는 냉골 방에서 10년 전 내가 겪었던 가난과 고독을 뼈저리게 체험하고 있는 것이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그녀가 동네 노인정에서 밥을 얻어먹으며 매일같이 첫째 아들 욕을 하고 다닌다고 했다. 내가 그놈을 어떻게 키웠는데 며느리년이 내 아들을 홀려서 나를 길바닥에 버렸어.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고 한다. 그녀의 표독스러운 성격과 욕심을 동네 사람들도 다 알아버렸기 때문이다. 가끔 공중전화로 우리 예전 번호에 전화를 걸어대지만 없는 번호입니다라는 기계음만 듣고 끊는다는 이야기에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인과응보. 나는 베란다 창가에 서서 향긋한 커피를 마시며 그 단어를 되뇌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그 말이 이토록 정확할 줄이야. 그녀는 돈을 위해 자식을 버렸고 결국 돈 때문에 자식에게 버림받았다. 그녀가 지금 흘리고 있을 눈물은 지난 10년 동안 내가 흘렸던 피눈물의 무게에 비하면 깃털처럼 가벼울 것이다. 여보, 애들 데리고 공원 나가자. 도시락 쌌어? 거실에서 남편이 환하게 웃으며 나를 불렀다.
구김살 하나 없는 10년 전 연애 시절의 그 해맑은 얼굴이었다. 아이들이 깨르르 웃으며 내 다리에 매달렸다. 엄마, 빨리 나가요. 벚꽃 보러 가요. 나는 커피 잔을 내려놓고 아이들을 꼭 안아주었다. 따뜻했다. 더 이상 차가운 냉골도 비릿한 생선 냄새도 가슴을 찌르는 비수 같은 말들도 없는 완벽한 행복이었다. 그래, 가자. 엄마 준비 다 했어. 나는 현관문을 나서며 마음속으로 지난 10년의 나에게 작별 인사를 건넸다. 수고했어. 잘 버텼어. 이제는 행복해질 일만 남았어. 아파트 현관을 나서자 눈부신 햇살이 우리 가족 위로 쏟아졌다. 그 햇살은 시어머니가 혼자 갇혀있을 어두운 쪽방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찬란하고 따사로웠다. 나의 복수는 끝났다. 그리고 나의 진짜 인생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이다. 네, 오늘 사연 잘 들으셨나요? 10년 동안 당하기만 했던 며느리의 통쾌한 복수극. 정말 속이 다 시원해지는 결말이었습니다. 인과응보라는 말처럼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면 언젠가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오늘 이야기가 공감되시고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가슴 뻥 뚫리는 시원하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